이어서요. 교육복지를 시작하기 전에 좀 교육 양극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회가 양극화된다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사회학 시간이나 국가론 시간에 세계화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계화가 양극화에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제 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가역 모델이 이제 변화하는 시점이 왔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발전주의 국가 모델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살게 하자. 그래서 산업화에 성공을 해서 세계 5대 빈국 중에 하나인 나라가 경제 규모 10위권 이내로 들어갔습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파고를 맞아서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이제 세계화에 합류가 됐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 뭐 예를 들어 YSDJ, 그 다음에 뭐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뭐 계속 신자유주의 정부였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전체주의, 이제 그 유사 전체주의로 이제 중국 공산당한테 대한민국을 들어바치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당 부분 이런 그 신자유주의 이렇게 추세를 전 세계에 이루어오다 보니 상당히 국가 역할 모델이 발전주의 모델에서 신자유주의 모델, 그 다음에 유사 전체주의 모델로 가면서 상당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전체주의 중국 공산당을 보면은 비리 규모가 조단이고 0.1%의 공산당 간부들이 전 사회에 부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점차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죠. 신자유주의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유사 전체주의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심해질 겁니다. 좀 일시적으로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뭐냐고요? 약간 산소호흡기를 단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 길게 얘기는 하진 않을 거고, 이런 사회 변화 시간에 속에서 상당히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하고요.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일자리는 계속 이제 뭐 AI든 로봇이든 또 이렇게 기계가 대체하지 못한 노조가 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고를 갖다 유연하게 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기업에서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장 양극화가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전체주의 사회죠. 중국 공산당을 보면은 뭐 기업서부터 뭐 권력, 돈, 뭐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죠. 영화, 언론 뭐 이런 거를 0.1%가 다 장악하고 대부분 노예노동에 시달리죠. 심지어는 이제 장기 적출까지 당해서 팔리는, 그렇게 이제 인민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양극화로 가겠죠.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극화의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경제적 양극화가 있고요. 경제적 양극화, 소득이 이제 이렇게 그 양극화되는 거고요. 근데 사회적 양극화는 뭐 거의 뭐 사회 계층이 이제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서로 결혼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요즘은 좀 상당히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학 사정관제, 또 이제 앞으로 또 고교 학점제까지 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해서 뭐 고시를 패스한다든지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확률은 과거보다 자꾸 떨어지고, 또 좌파가 계속 펼치고 전체주의 사회, 유사 전체주의 사회로 계속 갈수록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교사 노조라든지 뭐 좌파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든 부를 다 가져갑니다. 선동을 해가면서 중국 공산당 사회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노력을 해도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 노력을 아무리 머리가 우수한 학생들이 노력을 해도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동물농장이고 공산주의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상당히 파괴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 이 부분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지요. 그래 교육 양극화도 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상위 20%의 사교육비가 하위 20%의 7배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습니다. 또 그거를 상위 5%, 또 하위 5% 하면 뭐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나겠죠. 다시 말씀드린 입학사정관제, 앞으로 고교학점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노조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좌파 뭐 사기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물림을 하고 입학사정관제로 또 고시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고시를 제외하고 뭐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외모고시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대로 알고 있는데 좌파가 분배와 평등 뭐 이런 거를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주의고 어느 좌파가 분배를 실현했습니까? 러시아가 그랬습니까? 베트남이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북한 사회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국 공산당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좀 잘 역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도 극단적으로 이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가진 누구의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본주의나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전체주의화되고 유사전체주의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격차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러면서 전부 기회와 이런 것을 잃고 사회에 또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차지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겠죠. 상당히 슬프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 없는 메아리 같이 아무리 거리에 나가든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든 또 많은 뭐 심포지엄이다 논문 발표다 이렇게 해도 일반인들에게 언론도 막혀 있고요. 또 좌파가 장악한 사회 영역에서 상당히 제한되게 전달이 됩니다. 한계가 느끼지만 그래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복지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교육복지는 이제 그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교육 자체를 이제 권리로 보는 겁니다. 복지의 한 분야로 보는 거가 이제 교육복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교육을 복지로 보면서 실행은 내용은 이제 교육의 원리와 방법으로 교육 정책을 교육 복지 정책을 해 나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교육 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육 복지는 교육 기회를 제가 이 네 가지는 제가 교육사회학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은 법률적 평등입니다. 누구나 뭐 나이와 인종의 관계, 남녀의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 기회의 보장적 평등은 법률적 평등뿐만 아니라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뭐 예를 들어서 섬이 있는데 학교가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섬에 학교를 세워줘야 되고 또 너무 학교가 먼 곳에 있다 그러면 스쿨버스를 보내든지 뭐 도서 벽지 이런 데다 학교를 세워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게 해야 된다는,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아이들 아동노동에 하게 하고서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는 강제로 의무교육을 해서 법률적으로 처벌한다. 학교 안 가면.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게 할 수 있는, 이게 보장적 평등입니다. 교육 조건의 평등은 공립학교를 다니는 한 교사의 질,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육 재정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교육평등 정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 결과의 평등은 뒤떨어지는 학생들 우상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뭐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결과를 똑같이 한다는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교육사회학의 교육평등 그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한 30분 정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니까 이걸 너무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그 평등적 관점에서 교육복지를 접근을 하는 거고요. 교육 소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외는 뭐냐면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소외를 받는다 이런 걸 들으셨죠? 그러니까 교육 기회가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상당히 돈이 없다. 그래서 못 가는 거 있고, 아니면 신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렇게 특수학교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닐 수 없다. 이런 게 다 교육 소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 부적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육 내용의 부적용, 교육 방법의 부적응,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의 부적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뭐냐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가지고 학교에 의미가 없다.
그럴 때도 일종의 그것이 교육 소외입니다. 학교에 갔는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이건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수준별이라든지 능력별로다가 학교에서 커버해주지 못하는 거. 반대로 너무 어려워요. 전부 사교육을 받고 사정교육을 받고 와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원인을 보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인가? 지능의 문제인가? 환경의 문제인가? 아니면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잡혀 있는가? 학교 교육 내용에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누구나 소외받지 않게 뭐 여러 가지 수준별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보상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교육 방법의 부적응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다 교육을 시키는 건 과거의 일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학생별로 또 교수법도 다양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교육 소외 또 교육의 부적응으로 다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환경의 부적응,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괴롭힌다든지 학교에 너무 주변이 시끄럽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뭐 공부를 하면 주변에서 막 놀려서 못한다든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그 교육소에 그러니까 교육 부적응에 작동을 하지 않는가 영향을 주지 않는가를 잘 살펴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됐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요. 교육을 어떤 원인이든 그것이 뭐 심리적인 원인이든 아니면 뭐 돈이 없어서 못 가든 아니면 뭐 친구가 괴롭혀서 못하든 그런 교육 소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 달성해야 되는 그 간격을 메워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교육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돈이 부족한 학생들은 장학금이나 무상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게 해주고 주변에서 괴롭혀서 못하는 그런 거를 방지시해서 막아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교육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는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교육 방법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는 교육 방법을 적절하게 제공을 해줘서 교육 소외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은 교육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 격차가 일어나는 거는 결과적으로 교육 나중에 나타난 결과들, 성적들, 그다음에 입학 성적들, 그 학생들이 원하는데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이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 또 교육 여건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냐. 아까 얘기했던 거 요약입니다. 뭐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시켜 주는 것이 이제 교육 복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딱딱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교육 복지는 뭐냐면요. 이제 좀 이렇게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주 의무 교육 기간,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그 긴 기간 동안에 국가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 국가의 형편에 따라서 어느 나라는 초등학교 때까지 아주 초등학교도 못 해주는 나라도 있고요. 어디는 고등학교까지 해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의무 교육 기간 동안에 해주고 또 기초 공통교과, 그다음에 기초 학력제 뭐 이런 거 해서 최소한 국가에서 요거는 좀 이렇게 그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또 국가에서 애를 쓰고 재정을 투입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그리고요. 교육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는 평등의 원리로 다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립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면 학생수당 1인당 교육비가 같죠. 공교육비가 같습니다. 이렇게 책정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복지 비용은 그거는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공적 부담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았을 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학교는 행복한 곳이야. 말은 좋은데요. 그런 거는 사실 학생들을 망치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좌파 교육감들, 좌파 교사들 실제로 해외에다 유학 보내놓고 제자들한테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자기네들은 학원 보내고 뭐 유학 보내고 그러면서 그런 말 못 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는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학습 효과가 나타나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가게 해야죠.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는 충분히 줘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손실 이거는 이제 조기에 얼른 그러니까 교육 문제가 발생할 때 조기에 얼른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그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복제적인 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교육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했고요. 교육복지정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